초저출생부터 육아지옥까지 우리는 언젠가부터 가족을 얘기할 때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괴물 같은 단어에서 벗어나고자 가족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늘고 있죠.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우리들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4명의 클럽 멤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오찬호 사회과학자님, 차경희 고유서사 대표님, 전은지 CPBC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용혜인 의원님은 원래 알았고 저기 오찬호 사회학자님은 제가 뭐 기사나 어떤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뵈서 굉장히 반갑고, 우리 차경희 대표님은 사실 제가 몰랐는데 검색해서 보니까 꼭 알고 싶어진 그런 분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은지 CPBC 기자님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오늘의 주제와 매우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모르시나요? 아, 그렇군요. 어색해서 다행이네요. 예. 예, 친해지길 바랄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예, 다양한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용해 한 분씩 좀 짧게 뭐 너무 길지 않게 각자의 근황과 소개와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뭐 용해 의원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번에 다시 재선 의원이 됐어요. 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예, 축하드려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용혜인 의원보다 아마 더 젊으신 분이 아마 저기 전용기 의원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죠. 오히려 이번에는 약간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오히려 지난번보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20대 국회의원이 없었다라는 것이 지난번과 좀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아기 지금 몇 살 됐나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세돌 됩니다. 아, 다음 주 수요일에 세돌. 그 국회로 안고 왔던 거 기억이 생생한데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찬호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이 관계를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형님이 오준호 기본소득당의 대선 후보였던. 원래 두 분은 알고 지내셨겠네요, 그러면? 원래는 근데 두 분이 형제신 걸 전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구나라고 깜짝 놀랐죠. 네. 사회과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조금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근황도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사회학을 공부했고 강의했고 지금은 글을 쓰고 살고 있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아, 너무 심플하다. 심플하게. 어떤 그 주제로 주로 글을 많이, 사회학 중에서도 특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글로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되게 포부가 많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떨 땐 닥치는 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때로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쓰지 못하고 뭐 의뢰받은 걸 쓰죠. 그게 이제 뭐 청소년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쓸 때 굉장히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내가 지금 이거 쓸 때가 아닌데. 근데 이제 존중하기로 했죠. 제가 글을 쓰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무엇을 연구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제 사회학적 시선으로 세상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거죠. 뭐 어떤 식으로든. 그게 이제 대상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초등학생, 때로는 이제 성인 주제에 따라서 매번 그냥 글을 쓰고 뭐 강연 불러주면 가서 강연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그 사회학적 시각으로 많이 분석을 해주시리라 믿는데. 아니 근데 이게 한 마디만 더 할 게가 덧자를 빼야 돼요. 한 마디만 할게 그러면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프로그램 임할 수가 있는데 한 마디만 더 하라 그러니까 남들 말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우리 이거 글을 여러 가지 주제로 쓰는 것에 대해서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어제는 과학 삼체적으로 과학 얘기했습니다. 지금 외계인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오늘 출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차경희 고유서사 대표님 원래 오마이뉴스 기자셨다고요? 아니요, 기자 아니고 출판팀 편집자였습니다. 출판팀 편집장을 하셨구나. 서점하기 전에는 출판 편집자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소속이긴 하신데. 그렇군요. 맞습니다. 장윤선 기자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장윤선 기자의 인터뷰 책을 제가 담당 편집했었어요. 진짜요?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실한 저자였습니다. 정말 성실해요. 네, 원고 수정이나 의견에 굉장히 귀 기울여 주시고 굉장히 그 피드백을 시원시원하게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고요서사라는 게 저도 이게 검색도 해보고 좀 찾아봤더니 2015년에 만드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회사가
좀 못해 먹겠어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편집자를 노동 탄압, 뭐 노동 착취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해 먹겠어서. 아니, 회사에 큰 예.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출판 편집자로 거의 한 8년 9년 일을 하다가 예. 이제 책이 소개될 기회가 출판 시장에 비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작은 서점이 늘어나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다양한 책이 소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점을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 서점은 이제 용산구 해방촌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예. 아마 청취자분들은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요즘 흔히 말하는 독립서점이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서점이고요. 문학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저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전은지 기자님. 저는 사실 이제 처음 뵙는데 그 다른 뭐 맹영균 기자님이나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다른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쪽 출산이나 이런 것 쪽으로 많이 기사를 쓰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기획 기사 같은 거. 뭐 아무래도 관심을 이제 복직을 하고 보니 예. 이제 엄마가 되고 보니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다 달라져서 예. 관심을 두고 좀 취재를 해온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좀 저출산을 주제로 한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있기도 해서.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요즘 문제에 좀 관심 기울이고 취재하고 예. 있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꿈도 희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안이 있기는 한가요? 네, 근데? 뭐 찾아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좀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월달이 또 가정의 달이고 하니까 이걸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뭐 이게 개인 거긴 한데 여기 이제 토크에 좀 필요한 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네 분의 가정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용혜인 의원님은 아이가 결혼하셨고 아이가 하나 있으시고 그건 워낙 그러니까 유명인이시니까 다 이제 알려진 거고 우리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예.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아내랑 저랑 있습니다. 아, 4인 가족? 네, 근데 예. 지금 제가 지금은 세종시에 사는데 그 전에 제주도에서 5년 정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종시로 올 때 아내는 제주에 남았습니다. 원래 제주에서 하는 일을 계속 하려고 예. 그래서 혼자 있고 저하고 아이들만 지금은 이제 집에 있죠. 그래서 오늘 올 때 뭐 저녁 차려주고 이제 왔죠. 주말 부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기 힘들어요. 그럼 그래서 월말 부부? 한 2주 3주인데 예. 지난주에 왔거든요. 예. 근데 이번 주 연휴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온대요. 아. 그래서 집안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오지 말라. 아이들이 갑자기 막 깜짝 놀래가지고 왜? 엄마가 와서 잔소리만 하고 너 왜 공부 안 해? 너 당연히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얘기만 하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이런 이제 원래 이제 뭐 집안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예. 제가 프리랜서라 가지고 평생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뭐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예.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말이 많은 거죠. 너무 막 무슨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뭐 담임 선생님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 지나치게 이거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혹시 뭐 이유가 있을 거야. 약간 결손 과정처럼 약간,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러면? 그리고 혹시 아이의 어떤 무슨 지점이 예. 엄마가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래서 좀 목구멍에 걔는 원래 그래요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예. 괜히 막 요즘은 저답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엄마가 욕을 먹는다라는 걸 아니까 예. 뭐 밥을 먹인다든가 뭐 할 때도 야 우리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라면을 줄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편견이 심하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차경희 대표님은 지금 혹시 가족 관계가 알고 섭외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1인 가구입니다. 네, 좋네요. 예, 다양성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제일 부러운 가구죠. 프로그램만큼 그럼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비혼주의자이신가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예. 뭐 결혼에 대해 꼭 해야 된다거나 그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독립해서 지금까지 좋았어. 오늘 살고 있습니다. 컨셉에 맞아. 맞아. 자, 우리 은지 기자님은 조금만 마이크를 당겨달라고 우리 PD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뭐 육아휴직을 갔다 오셨으니까 그 아이가 몇 명이신 건가요? 한 번 첫 육아휴직이고요. 예. 마지막 육아휴직일 것 같고 19개월 남자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19개월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아이가 한 분이신 두 분, 그리고 두 분이신 한 분, 그리고 비혼이신 한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역대급이잖아요. 지금 이제 분기로 하면은 0.6대로 지난해 4분기에 0.6대로 접어들었고
지금 뭐 평균으로 하면은 이제 곧 0.71인가? 뭐 그쵸 정확하게 0.72였나 뭐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유례가 없대요. 이거는 전쟁 중에도 이렇게는 안 한답니다. 전쟁 중에도 한 1까지는 나온다는데 일단 사회학자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왜 이유가 뭔가요? 그런데 이게 뭐 워낙 요즘 뭐 TV에서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저는 현재 이 결과가 굉장히 이성적 판단이 집합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성적 판단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거리를 두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 나중에 뭐 내가 뭐 출산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시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그 친구들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내린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 본인들 스스로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이 합리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상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보통의 지금 나오고 있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크니까 예. 요즘 뭐 다 비상인 거죠. 뭐 어린이집도 비상이고 다 비상한데 우리가 그런 걸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준비를 한번 해왔던가 질문을 던지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 과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무슨 당근을 주는 식으로 해서 해결될 것인가?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가 기획 조사를 했는데 미혼 남녀 20에서 59세 1,174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를 뭐 따로 떼서 보면은 57.3%가 연애 경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유로 첫 번째가 경제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 하겠다라는 건데 원래 그 나이 때 돈이 없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20대에 돈이 많으면 이상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용혜인 의원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세대가 원래 돈이 없다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대학을 다니거나 뭔가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결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아이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안정적인 일자리는커녕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더 극심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뭐 그 경쟁에서 좀 부차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뭐 연애라거나 결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택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꼰대력이 막 강한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왜 연애도 안 해, 왜 결혼을 뭐 할 생각을 안 해, 왜 뭐 애를 안 낳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말씀하셨다시피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한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예. 예. 근데 뭐 분석하면 끝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끝도 이제 없기는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알아가면서 서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뭔가 내가 부족한 걸 드러내면 시장에서 실패하는 구도에서 살기 때문에 연애를 한번 하려고 해도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예. 갖춰야 되는 것. 어떻게 이렇게 내가 뭔가 조금 나고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이제 투자해야 되는 돈이 많은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와, 이거 뭐 되게 사치스럽고 그러니까 아까 용혜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힘들면 이런 게 다 사치스럽거든요. 내가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또 실패했을 때 두려움도 큰 거죠. 이 현대 사회의 경쟁 사회에서는 연애 한번 못 해볼 수도 있지, 한번 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요즘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못해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리스크를 걸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회피성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종의. 측면으로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겠죠. 차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 주변이나 좀 생각해봤는데 연애하지 않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연애 경험이 없다거나 깊은 관계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데 어떤 트랙에 올라가기 두렵다기보단 부담스러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누군가를 알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나 출산까지 계획이 이어지는 게 아직까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그 트랙에 한번 발을 들이면은 미래를 설계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그 능력이나 책임감을 키워야 하는데 발을 들이는 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20, 30대의 모습이 굉장히 요즘 화려하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들처럼 되지 못할 바에야 연애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를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 뭐 이제 출산율이 이제 낮아지는 이유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로 이제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막 조사를 해보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는 연구도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부들도 잠자리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각자 스마트폰 하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관계 횟수가 줄어든다든지 더 재밌다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전 세계의 스마트폰과 SNS를 다 없애면은 출산율이 올라갈 것인가, 결혼율이 올라갈 것인가 이런 뭐 생각도 들었는데 그 전은지 기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2023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보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17년에는 51%였는데 지금 2023년에는 38.5%예요. 그러니까 이게 13%포인트가 지금 한 5, 6년 만에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완만하게 빠지고는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좀 급격하게 이게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현상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 청소년들 자체가 이 관계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나 기쁨을 많이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 맺기에서 오는 뭐 기쁨이라든지 이게 되게 소중하니까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느슨한 연결고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워낙 청소년들 바쁘잖아요. 부모들도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족 안에서도 뭔가 그 가족의 기쁨이나 그런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도 이런 가정을 꾸려야겠다, 뭐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경험으로 느끼는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워낙 개인이 바쁜 경쟁에 빨리 내몰리고 그걸 좀 계속 평생에 걸쳐서 하는 숙제처럼 듣고 하다 보니까 좀 그거에 대한 경험과 생각과 뭐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가장 첫 번째 보는 가정이라는 게 그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게 우리 집인데 네. 우리 집이 행복하지 않구나. 그게 뭐 어. 정상 가족이 아니어서 아니면 뭐 부모들이 잘 안 해줘서가 아니고 그 절대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벌이로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네, 아이들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끼는 그냥 약간 소중한 경험이 조금 줄어들어서 선택도 그냥 쉽게 나 혼자 즐거운 걸 찾으면 되지라고 쉽게 답을 내리는 게 아닌가. 뭐 가족, 나도 이런 아빠가 돼야지, 엄마가 돼야지라는 생각도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바쁠 텐데 특히 용해인 의원님은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분도 사실 이제 이제 정치하시고 운동하시고 사회 운동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잘 만나긴 하나요? 집에서? 네, 뭐 이렇게 오히려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만나는 거야 자주 만나. 집회 현장이나 뭐 이런 데서 혹시 만나시고 그러나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뭐 1점 후반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6대를 바라보고 있고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도 낮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서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것보다 사실은 아이를 낳고 싶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나가 들고 결국에는 이제 뭐 IMF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냈던데 혼인율이 올라가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혼인이라고 하는 것 꼭 출산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지만 뭐 집은 어떻게 마련하며 결혼식 비용은 어떻게 하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선뜻 용기를 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좀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소득이 답인가요? 그게 그래서 뭐 기본소득도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고요. 저는 사실 저출생 문제는 결국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불평등, 계층 간의 불평등 문제가 있고 또 세대
사회 간의 불평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젠더 간의 성역할에 대한 불평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있는 불평등 문제를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정치가 내놓지 못하면 저출생 대책은 출산에 대해서 아무리 백날 지원해봤자 해결될 리가 만무하다고 보고 결국에는 불평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혼인율이 높아져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남성 소득 상위 10% 대비 소득 하위 10%의 결혼율은 4배가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불평등의 문제로도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집을 구하는 문제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뭐 육아 대책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내놓으면서 결혼하면은 뭐 집을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주는 건 아니었죠 그때. 예,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뭐 대책도 내놓은 것 같은데 오찬호 교수님이 책을 내셨는데 제목이 결혼과 육아의 사회학 이런 책을 내셨네요. 아주 오늘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저주받은 걸작이죠. 아 저주받은 걸작. 우리가 편집자하고 예. 저는 예상을 막 기대를 했는데 대박 날 거다. 역시 세상은 사회학이 들어가면 안 삽니다. 네, 사회학자의 이 슬프다. 사회학자가 사회학이 들어가면 안 산다고 하니까. 예. 이거 근데 출산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여기서 많이 써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계급의 문제를 또 우리 불평등의 문제를 좀 용해인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실제는? 지금 아까 전에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사 있잖아요. 예, 예. 2017년, 2023년. 이제 그런 조사가 시점으로 바라볼 때 그게 결국은 그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어떤 그런 걸 다 청소년들이 확인한 거죠. 야, 이 열심히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동산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젠더 문제를 쉽게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 예민해지니까 성공에 그러니까 생존에만 목표가 되면 일상적인 어떤 젠더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뭐 계급의 그러니까 소득 격차에 따라서 누구는 결혼을 하고 못 하고 그러면 그 퍼센티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흐르고 있는 정서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득이 없다고 결혼을 안 하고 출산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있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여기 흐르고 있는 정서가 뭐냐면 그 결혼 이후에 내가 이 선택을 실수했다라고 주변으로부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 왜 결혼 왜 해? 요즘은 그거죠. 너 결혼 안 해 해서 결혼 왜 해라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면 힘든 걸 다 아는데 그럼 이제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했는데 그럼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힘들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야지만 그게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사회가 변화하는데 예. 실제로는 너무 스스로가 약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를 정말 잘 기를 거야. 근데 이 자리 한국의 맥락에서는 사교육으로 들어가고 유모차로 들어가고 막 뭐 온갖 이상한 자본의 힘으로 그것을 채워 넣는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사교육은 빨라지고 뭔가 허한 감정이 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육아 자체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상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돼. 이미 우리는 출산을 하면 사랑으로 아이 혼자 그냥 건강하기만 크면 좋겠어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는 절대로 내가 이 아이의 책임 보호자로서 누군가가 나를 깔봐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집착과 강박으로 살아가니까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예민함은 뭐냐? 사회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한 집중력을 이제 흐릿하게 하는 거죠. 기본소득 이런 거는 막 자신의 가치하고 멀리 있는 가치 같아. 막 가난한 사람이 하는 듯한 느낌을 갖고. 그러니까 막 이제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결국은 직업 격차가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못 갖추게 되고 코로나 사건 같은 거 터졌을 때 어떤 직업이 너무 힘든 모습을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보게 되고 야 그래서 내가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 결혼하는 건 아주 바보 같은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 클럽 오늘 그 프로그램 제목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그래서 제가 꼭 누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으면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차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주변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네. 분도 있을 텐데 네. 이게 보통 특히 이제 육아의 문제와 이제 출산,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경력 단절, 특히 여성들의 네. 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정말로
결혼을 안 하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가요? 좀 사례가 있나요? 그런 것들이? 최근에 대학 동기들을 만났을 때 이제 결혼하고 출산을 한 이제 친구들이 2명 나왔는데 다 그 화제에 올랐어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택을 과거로 되돌아가도 다시 할 것인지. 근데 공통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을 하는 편이었는데 출산에 대해서는 선뜻 다시 선택할 거야 라고 답을 못 하겠다고 얘기한 친구들이 조금 더 있었어요, 수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 친구의 고민도 비슷했거든요. 다시 이제 아이가 돌이 지나고 일을 하고 싶은데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단절된 시기가 좀 길어지면서 그러니까 출산을 준비했던 시간이 좀 길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이제 아이가 키워가는 기쁨은 있는데 내 삶은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 통계적으로는 혼인율에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도 맞는 이제 결과 값으로 이미 나온 거긴 하겠지만 혼인에 대해서는 호의적인데 출산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경우들이 제 주변이나 저도 갖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회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마음이 이미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미래에 행복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책임감 있게 잘 키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뜻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육아휴직을 이렇게 흔쾌히 보내준 좋은 직장에 다니신 우리 전원재 기자님 경력 단절이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요즘은 많이 하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약간 굉장히 눈치 보였어요. 여성분들 뭐 남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굉장히 그런데 어떤가요, 조금? 이런 경력 단절의 문제라든지 출산의 문제가 커리어하고 여성들이 이게 좀 심각하게 받는 어떤 위협? 뭐 이런 것들? 우선은 저도 몰랐는데 저는 제가 이제 축복 속에서 이렇게 육아휴직도 다녀오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저 또한 되게 무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제 친구들 또 취재를 하면서 만나는 엄마들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못 간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꽤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저출산 정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육아휴직 늘려야 된다, 뭐 출산휴가 더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간적으로 늘릴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는데 관리 감독에 좀 비용을 더 들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니 아까 좀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결혼은 하지만 출산을 하지 않는 거 어찌 보면은 그 실패를 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상수가 됐거든요. 약간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워킹맘으로서의 삶을 꾸려가야 되는데 결혼만 하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한번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내가 꿈을 포기하게 되면 어떡하지? 한번 삐끗하면 어떡하지? 약간 사회가 나를 다시 일으켜주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불안감, 신뢰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반면 또 육아휴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저 또한 또 이 생활이 마냥 좋아요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배려를 해주심에도 내가 엄마라서 시간을 많이 못 빼는 것, 내가 일을 좀 하다가 마무리하고 빨리 귀가해야 되는 것에 대한 저 스스로의 위축감도 있는 거예요. 이 일터 그리고 또 사회가 저한테 일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큰 게 있어가지고 그 자타이적으로 위축감 느끼고 또 쓰지 못하고 하면서 출산은 참 어려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 사회가 반응을 하잖아요. 뭔가 격려를 해야 되고 응원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보통 이게 관성을 못 깨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출산이 축복. 요즘 이제 저출산 광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예.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놀고 막. 그래서 막 그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엄마가 되고 나서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이제 깨달았어요. 뭐 이런 광고들 많이 나와요. 저는 네. 지금 결혼한 지 17년 동안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가 행복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할 때마다 그릇도 막 저주스럽고. 저주스럽고. 아니 그게 매일 그게 쌓이고 이제 식기세척기가 없는 이상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접근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결국은 출산도 축복인데 내가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좀 죄송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스스로가 되게 나약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응원들이 너무 많고 또 이제 경력 단절 얘기가 나와서 지자체에서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캠페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강연을 좀 가는데 가보면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캠페인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냐면 막 아들 3명인데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 엄마 근성, 엄마 파워, 뭐 엄마라면 못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독방 육아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나는 아들이 셋이요. 그러니까 뭐 조용해지는 거죠. 그 정말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그 여성이라는 존재가 아이를 돌봄에 있어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더 내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꾸 뭐 하는 것은 사회 탓하는 나약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신호가 이 문제의 대답으로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산은 축복이라는데 내가 좀 출산을 해놓고 막 너 왜 그러냐 뭐 이러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게 나는 보여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럼 애를 안 나오면은 그러니까 막 자격도 없. 난 성당 갈 자격도 없어.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그 불만을 사회적으로 끌고 와서 어떤 사회가 어떻게 변하면 저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정신교육만 시키고 있는 거죠. 정신교육만 맞아요. 시키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예, 용혜는 의원님. 저출생 문제에 대한 해법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면 아기를 낳고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0.6이라고 하는 정말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해외에 뭐 유명한 분이 이야기할 정도의 이런 정도의 저출생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선출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낳고 남편이 이제 선택권이 없이 약간 반강제로 육아휴직을 1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직할 때 아이가 돌쯤 돼서 이제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때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육아휴직을 육아휴직을 쓰고 돌아온다고 해서 눈치를 주는 직장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이 일에 복귀해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감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이거를 내가 좀 너무 뒤처지진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저것이 어떤 경력 단절에 대한 실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들의 감각이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출산을 한 엄마들도 제 또래들이죠. 뭐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에 젊은 여성들도 실제로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집에서 혼자 키우고 있는 경우들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이는 여성이 키우는 것 그리고 여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집에서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제 육아휴직을 실제로 잘 쓰지 못하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대한민국 육아휴직 실 이용 기간이 10.3주인데요. OECD 평균으로 치면 61.4주거든요. 1년이 좀 넘어요. 근데 OECD 평균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실제로 쓰겠다고 하면 그것이 고용과 해고와 경력 단절을 각오해야 하고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이고 잘 이제 복지가 보장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출산 가구 수주 굉장히 차이가 2배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격차로까지 좀 흐르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진짜 너무 복합적인 얘기라서 원인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 20가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슬픈 통계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가 아이 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최저고요. 그리고 아동 학대 비율도 전 세계 최저예요. 예, 이게 근데 긍정적인 지표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랑 부모랑 만나지 못하.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만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동을 학대를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편견을 조장하려는 건 아닌데 소위 말하는 결손 가정이나 뭐 이런 데서 좀 더 이런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계급화가 되어 있는 거고 아까 전에 하셨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다 보니까 100대 70 정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한번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이 되면은 다시 정규직
브리징 루트로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임금 격차도 20대에는 거의 안 나거든요. 한 95% 이 100에서 95인데 30대가 되면은 이게 이제 벌써 한 100대 80이 되고 40대 50대가 되면은 이게 거의 막 100대 60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 그 경력 단절 문제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가능할까?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꿈도 희망도 없다고 한 게 죄송합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이거 진행자가 해야 되는데 이게 개선이 될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하신 네. 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는 그냥 소셜 미디어에도 반려동물도 돈이 있는 사람이 키울 자격이 있다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반려동물 고양이들이 갑자기 죽는 사태도 뭐 사료랑 연관되어 있다는 이제 추측들이 많았던 것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를 양육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심지어 동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는 더더욱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는 경제적인 안정감, 경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만 양육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소득층에 대한 좀 위축감을 갖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쪽이 확 옳다라고 지지는 할 수 없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도 내가 남들보다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아이를 낳는 거는 죄인이야 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극소득 격차가 출산, 혼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멀어지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딱 자연스럽게 요거를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뭐 한 20년 동안 100조를 썼네 뭐 다 좀 부풀리기가 많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야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돈을 주자. 이 얘기가 지금 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 여론조사를 보면은 현금 1억 원을 출생시 신생아 출생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63%가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괴산군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 300만 원, 출산 육아수당 뭐 1,000만 원, 괴산금 추가 지원금 3,800만 원 뭐 이거를 만 6세까지 분할 지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지금 해결하려는 데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게 찬반이 좀 많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좀 쟁점이 있어서 편하게 어느 분이나 말씀해 주시죠. 용혜인 의원님. 사실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가족 예산 중에 현금 지원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GDP 대비 한 1.1% 정도를 쓰는데 한국은 0.3%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오히려 현금 지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집중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 현금 지원이 모두가 출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출산의 그 순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20년 혹은 그 이상을 이어나가는 일이잖아요. 요즘 한 35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유럽의 그 저출생 문제를 좀 잘 극복했다고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만 17세 정도까지는 현금 지원을 아동수당의 형태로 계속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동수당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즈음까지만 하죠. 그래서 근데 사실 아이는 초등학교를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비용이 들어가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나면 그 전에 받던 현금 지원의 어떤 규모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해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저출생 뭐 380조 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족 이 중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예산도 있고 경제 성장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 예산에 지원되는 규모를 보면 OECD 평균 대비에 굉장히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출생 예산을 더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현금 지원도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근데 다만 출산에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을 생애 좀 전 영역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청소년기 전 영역에 있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린 통계를 보면은 20세까지 드는 비용이 2억 5천만 원, 26세까지는 3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출산에만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총선 기간에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으로 만 24세까지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OECD 권고사항도 그렇고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그렇고 이런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좀 더 전개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각자 입장이 다를 것 같은데. 네. 전은지 기자님. 저는 근데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우선은 근데 양육비가 3억 5천만 원이 들었다는 거에 좀 비중을 보니까 사교육비 비중이 대한민국 매우 높게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국가가 1억 원을 준다라는 게 되게 혹하는 그 슬로건이죠. 근데 그걸 뭐 당연히 뭐 현금 일시불로 통장에 주진 않겠지만 만약에 현금 1억을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1억 어디에 쓸까 생각하면 다 사교육비에 지출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 아이를 얼마나 투입해서 더 잘 살게 하는지 경쟁에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쓸 거기 때문에 단순히 뭐 비용을 뭐 생애주기에 맞춰서 얼만큼 주겠다 이런 거 매우 중요하긴 한데 약간 다각도로 정서적인 거, 뭐 사교육 시장은 어떤지, 이 청소년기에 필요한 비용 외에 문화적인, 정서적인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현금 1억.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저출산 문제, 출산, 결혼 문제, 결국엔 또 승자 게임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약간 생각하거든요. 부정적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이게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은 네. 실제 1억 준다고 하면은 둘째 낳으실 건가요? 1억 주면 감사한데 저는 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이 첫째를 낳고 나서 이제 둘째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아이가 너무 예쁜데 둘째 필요하지라고 하는데 저와 남편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많다. 특히 뭐 시간이라든지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아이가 나로서 자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특히나 워킹맘으로서는 더 갈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그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혼이 결혼까지 하고 첫 아이를 낳는 데는 유효할 것 같긴 해요. 정착과 안정이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네.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기업에서 막 1억 주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그냥 이제 우리 저출산 워낙 심하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잘해봅니다. 뭐 그런 뜻인데 정치권에서 그 정부가 그걸 받아가지고 뭐 설문조사를 하고 뭐 그런 것 자체가 왜 위험하냐면 이게 한 출산율이 한 1.2에서 떨어질 때 이럴 때 이제 세팅이 되면 이제 모르는데 지금은 이미 너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게 제도 뭐 1억을 준다 그러면 그러니까 1억을 받아도 짜증 나는 일은 되게 많거든요. 육아 가정에서 많은데 근데 그게 그 짜증이 정치인들은 잘 들어가 제도 개선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젠더 인식도 개선하고 하는 건데 그럴 거예요. 1억 받아놓고 왜 그러냐. 1억 받아놓고 왜 그러냐. 이 순간에 그 사회는 사실 정글이죠.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순간적인 어떤 이게 사실상 1억 때문에 만약에 출산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상 원치 않은 임신과 이런 개념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측면이 많은 거고 이미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개념으로만 이해된다는 거죠. 1억이란 덩어리로만 이제 주어진다면. 아까 용해인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기본소득 같은 게 복지 정책으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생애 과정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 때 되면 받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산하면 1억 뭐 우와 막 들고 막 사진 하나 찍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일상에서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는데 막 화를 못 내. 내 1억까지 받았는데. 바다를 먹어서. 1억까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화를 내. 그러면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인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받기 위해 애를 낳는 선택을 하면서 이것이 아이를 좀 방치하거나 뭐 이런 우려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차 대표님 어떠세요?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여기 이제 뭐 신생아 출생 시 1억이잖아요. 근데 저는 용혜인 의원님께서 그 현금 지원이 이제 더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동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물론 위험한 그 요인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초점이 새로 신생아를 낳는 진짜 출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미혼이고 출산 뭐 육아에 대해서도 아직은 조금 떨어진 세계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미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동기가 될 것 같은데 영화관에 가서 캠페인 출산 장려 캠페인을 봐도 대부분 번듯한 집에 있는 예쁘고 잘생긴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강아지도 예뻐요. 그때 네, 이제 강아지도 이제 품종 강아지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이미 너무 그 괴리가 저와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아가 먼저 행복해 보여야 하지 않나. 그렇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출산을 전제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에도 돌아갈 수 있게 한다면은 육아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면 조금 출산에 대해 관심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핵심이 1억을 상징으로 한다면 뭔가 1억을 안 쓰도록 세팅을 해야 되겠죠. 부동산 그렇죠. 가격에 네. 사교육별에서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더 교육비 중요한데 지금 이 상태 되면 돈 있는 집에서는 요거 잘 모았다가 주식 좀 사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격차가 누구는 1억 받으면 네. 막 그날 다 쓰기 바쁜데 다 빚갚기 코인 사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비트코인. 20년 후에 그 1억으로 너를 위해 사놨어. 부자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목돈 지원보다 안정적인 중요한. 적은 금액이더라도 네네네. 안정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 네네네. 있는 지원, 현금 지원들이 훨씬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와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30초씩만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용해인 의원님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예. 네, 뭐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뭐 원인을 짚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해법은 사실 한 문장으로 좋은 사회, 살기 좋은 나라 만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답을 정치권이 다 알고 있지만 그만큼의 위기 의식을 과연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정말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막 이거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정치권이 좀 그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고 움직이는지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감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만 믿습니다. 저는. 저는 기자님. 예. 우선 뭐 정부가 이전 저출산 정책을 이야기할 때 또 생산 인구 어쩌면 숫자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 좀 사람들이 더 피로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냥 가족을 이룰 때 질적으로 어떤 가족을 만들 것인가, 어떤 가정이 행복할 것인가라는 고민까지 이어지는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 또한 뭐 그런 고민과 연결선상으로 좋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찬호 박사님. 네, 저도 이어서 기자님 말씀을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가족 형태에서 생각을 해내는 걸로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을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어떤 가톨릭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가정의 모습, 이제 이런 것이 이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제 세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가족의 다양한 형태 이런 거를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행복해야지 그 다음 단계가 나온다라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가족보다 이런 가족의 형태를 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려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차 대표님. 네, 저는 원래 오늘 소설 안에서의 가족의 모습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나왔는데 그 말씀은 못 드리긴 했지만, 사실 오찬호 교수님 말씀대로 정상 가족의 범위에서 출산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준일의 뉴스 공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해인, 오찬호, 차경희, 전은지 네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